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포함해서 조직강화특위에서 선정한 지역위원장에 관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총 246개 지역위원회 중 1차로 210 강조하겠습니다. 총 246개 지역위원회 중 1차로 213개 지역의 위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번 1차 지역위원장 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1단계로 서류심사와 지역실사, 2단계 면접심사를 선별적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조직강화특별위원들 13명 위원들의 심도인 심사를 통해서 도덕성, 정체성과 기여도, 당무수행 및 지역활동 능력, 향후 공식 후보로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뇌물, 성범죄 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 경력 보유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고, 과거 경선 불법 경력 보유자 징계 경력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시청자에 대해서도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나름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당의 조직적 강화를 위해서 이번 조강특위 심사는 조직의 전국 246개 지역의 기본 토대와 중심 구축을 1차적으로, 또한 향후 선정된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방향으로의 확장을 위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검토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1차 지역위원장 선정은 당원과 지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당원 조직 등 전국적인 하부 조직을 정비 강화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조직의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이끌 인물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조강특위원 모두 막중한 책임을 안고 공정성과 민주성 원칙을 통해 경쟁력 인물을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246개 지역위원회 중 미응모된 지역 2개를 제외한 31개 지역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금일 오후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면접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위원장 선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당이 많이 어려웠지만 금일 213개 지역위원장 선정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 조직 재건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변인으로 있는 우리 새누리당 쇄신의원 모임 아침 소리 오전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은 안효대, 조혜진, 김영우, 강석훈, 박인수, 윤호근, 김종훈, 이희재, 서영수, 하태경 등 10명 의원이 참석을 했고, 무상급식, 최근 현안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의 쟁점과 논의 현황에 대해 저희 당의 서영교 의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증감 현황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한 결과는 첫 번째는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사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근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육 재정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를 확인을 했고, 이번 기회에 지방교육 재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논쟁에 비춰볼 때 국민들이 복지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 당의 원칙과 대안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당내 특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복지정책의 범위, 속도, 예산, 그리고 부담 주체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논쟁이 가시지 않고 있어 많은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광진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임원진들이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국가 책임제 보육과 영유아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외치면서도 매년 무책임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2014년 10월 7일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며 2015년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유액 전액을 미평성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하고 10월 28일 그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교육감 선거 전 누리과정에 찬성했던 교육감들조차도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급기야 11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격화일로 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며칠 뒤 각 지방교육청들은 2 내지 3개월 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이봉책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 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 내지 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부담해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 당시의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되는 2조
429억 원의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현행법과 상충된다.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서는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의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계법을 이유로 누리가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의 주장이 오히려 불법이며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덕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분명하게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영유아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민선교육감이라고 본다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직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가 국가 책임제 보육 실천 차원에서 유보통합 누리가정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 누리가정 관련 내년도 예산을 0으로 결정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누리가정 예산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 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 책임제 보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 누리가정 예산, 일부의 국고 지원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요즘 누리가정 예산 논쟁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선 어린이집에 전하고 있는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 30만 보육 교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납세 업무 다하고도 매년 누리가정 예산은 부결하고 처우 개선비 예산과 보육료 예산은 쪽지 예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정치적인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영유아들에게 표는 없을지 몰라도 영유아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더 이상 교육청과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육하는 일에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청과 정부 모두 교육재정 교부금이든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이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인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 정책은 옳지 않다. 시도교육청과 정부 간 무책임한 치킨 게임이 계속된다면 세금의 주인이며 보육정책의 주인인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중 FTA 타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캐나다에 이어 우리는 오늘 13번째로 국제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어서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TA 효과는 극대화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무상복지 논쟁은 국가 100년지 대계의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초에 발간한 2014년부터 2060년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세입 세출 구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2033년부터는 국채를 발행해도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도 206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3억 다시 할게요. 국가 채무도 206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3억 3천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고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복지 재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쓰임새의 투명성과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통령표 예산 깎기, 4대 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각자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남아있는 심사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김정욱 선교사 조속기 석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제프리 파울 씨의 석방에 이어 어제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도 석방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모두가 석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석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를 1년 가까이 억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해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 간 현안을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 간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북한은 지난달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은 지난달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의지를 갖고 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산적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내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동북아 평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에볼라 해외 파견 의료진 지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 선발대가 오늘 13일부터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됩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파견할 의사와 간호사 등 민간 의료 인력 모집에 총 1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파견될 예정임을 고려한다면 최종 경쟁률은 7대1에서 최대 14대1이 되는 셈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공조에 동참하려는 민간 의료 인력 지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벽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파견 업무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벽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파견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상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대하는 청와대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무상급식을 공약한 적이 없다. 무상보육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 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공개적인 브리핑을 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공약하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께 되묻겠습니다. 그럼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은 지킨다고 단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기초연금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공약은 지키셨습니까?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종범 수석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다 라고 말했지만
영유아 보육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당선 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재원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께서 이 조항을 담은 꼼수를 부린 탓입니다. 무상급식은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보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새누리당 단체장이 아이들 식판을 뺏겠다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 정부 대표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려 사회부총리가 합세한 데 이어 어제는 마침내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공약이니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 식판을 뺏는 대열에 당정청이 한꺼번에 나서며 비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고 사자방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대립구도로 만들려는 저희가 무엇이든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편가르기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이 정한 의무복지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헌법 제31조 3항과 3항에는 무상 의무교육이 제34조 2항에는 국가의 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조차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은 만들면 될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재벌 대기업에 부자 감세해준 것이 무려 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사자방 비리에 100조 원의 국부가 유출됐습니다. 잘못된 SOC 투자에 40조 원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가 2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가 복지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가 복지 탓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때문에 재정 파탄 지경이라는 포퓰리즘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상보육에 2012년부터 6조 원, 의무급식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조 원, 기초연금 지방정부 부담금으로 10조 원 해서 총 26조 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낭비했던 혈세 단 10분의 1만 아껴도 복지에 쓸 돈 없다는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MB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원상 회복시키면 연간 9.6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자방 혈세 낭비 막으면 당장 내년 예산 1조 원이 절감됩니다. 부족한 세수 채우겠다며 담뱃값, 지방세, 자동차세 줄줄이 올릴 계획으로 서민 주머니만 털 생각 말고 부자 감세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새누리당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자방 국정조사에 착수해 낭비된 혈세를 찾아냅시다. 두 번째, MB정부 때 감면했던 법인세, 과도한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해 복지재원 마련해 나갑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이냐를 선택의 문제로 몰아 무상복지 논쟁을 다시 띄우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자방 혈세 낭비, 국부 유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 밥값 빼서 내 공약만 챙기겠다는 이기적이고 고집으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학부모에게 큰형 그릇이냐 작은 애 밥값이냐를 비인간적으로 선택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 편가르기, 서민 떠넘기기 그쳐야 합니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 앞에 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을 자랑하지 말고 썩은 돈, 새는 돈부터 막아 재원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야가 증세를 위한 대타협기구의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증세 없이 복지 추진 불가능합니다. 이 공약 지키지 않아도 야당이 이해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2007년부터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내년도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이제라도 복지예산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전현직 국정책임자는 응답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서 또다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4대강 1차 입찰 담합 적발에 이어 두 번째며 과징금은 총 1267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드러나는 4대강 비리에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며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2015년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을 1조 원 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적하는 것도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적발된 250억 원대의 군용기, 시동발전기, 납품 비리 등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현직 국정 책임자들은 언제까지 뒤에 숨어 침묵할 것입니까?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공분은 커져갈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산 군산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말로만 적폐척결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사자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100조 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의 장본인들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통해 지휘보와 전현직을 따지지 않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가 또다시 무방비 상태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자방 관련 예산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반드시 관련 예산 1조 857억 원을 삭감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내일 오전 현안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북아 외교에 대한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합니다. 석방된 두 사람도 무사히 귀국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에 걸림 또는 사라진 셈이니 이번 기회에 북미 관계 정상화 6자 회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에 걸림 또는 사라진 셈이니 이번 기회에 북미 관계 정상화 6자 회담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한민국 앞마당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조금의 손도 쓰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억류 미국인과 같은 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다면 국민을 둘러싼 전체적인 외교 안보 구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통미 북남의 틀에 갇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미 좋은 신호는 있었습니다. 북정권의 핵심 3인방이 찾아왔었고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미적거리가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와尖閣열도, 가오, 위타오 문제에서 중일 두 나라가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난맥상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풀리지도 않은 채 꽉 막혀있고 어리석게도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다며 독도 입도 지원 시설 건설을 취소해 일본의 콧대만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톨이 그 자체입니다. 중일, 북미 외교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한 국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국내 문제를 도외시할 만큼 자주 나갔다면 그를 상쇄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러 나갔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진핑 수석을 만나고 내일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굳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성과를 손에 쥐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청와대가 무상고시 무상교육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법적 근거를 언급하며 무상고시보다는 무상보육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에서 나온 발언이 맞는지 귀를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까지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볼모로 갈등과 대립을 확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마치 대립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선 선택해야 하는 것이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어이없는 궤변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쌍둥이와 같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갈라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책임을 비켜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은 기본적인 교육복지이며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시킨 정책입니다. 더욱이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맞춰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릴 만한 그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내걸고 매년 3조 원가량의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교부금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지금의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이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현재 논란을 자초하고 갈등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가 보아도 무상교육 예산은 그것을 철석같이 약속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국민들에게 그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현실에 근거한 시행 계획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법적 근거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모렴치하고 치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힘으로 어렵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정부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국회와 정치권의 복지제한 마련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요청하고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는 것이 순리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용 의원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졸속 타결, 농업 등 피해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중 FTA가 타결되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라는 중대사를 졸속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습니다.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 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 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다시 하겠습니다.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미 FTA 타결로 농축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 6조 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졸속 타결을 비판하며 농어민 및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면초가 한국 외교, 남북대화 복원이 최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외톨이로 만들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가쿠 열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접촉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현안 문제를 매개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동북아 외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2차 고위급 회담을 합의하고도 기껏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 대화 복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교가 수동적이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대화도 없다는 원칙만 내세웠을 뿐 일본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누구를 특사로 파견하는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노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조차 관리하지 못해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는데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니 겉멋만 부린다고 외교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국이 서로 다가서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짓말과 물타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예산 지원 즉각 결단하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궤변이 블랙코미디 수준입니다. 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이 어렵다는 정략적 물타기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고도 모렴치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급식을 빼앗아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 무상보육을 하자는 말입니까? 형들 밥그릇을 뺏어서 동생 주자는 말입니까? 당초에 기재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내년 예산을 10조나 잘못 예측해서 무상보육 예산이 펑크가 난 것입니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에 하게 돼 있다고 말했지만 해당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른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 밥그릇 뺏을 생각 말고 사자방 국조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대강에 최소 22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대국민 사기극인 자원외교로 34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방산비리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이 있었습니다. 최소 100조 원의 국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소 100조 원의 국고를 탕진한 것입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연간 6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자방 비리로 정부가 국고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올해 기준으로 무려 15년치의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모렴치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아이들과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의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첫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당무위원회는 당규 제4호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의 제2조, 제3조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했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의원, 부위원장 이상민 의원, 최규성 의원, 총괄본부장 조정식 사무총장,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 김영록 의원,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 정성호 의원, 이목희 의원, 김성주 의원, 배재정 의원, 윤관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정희 의원, 전해철 의원, 진선미 의원, 최원식 의원, 홍을학 의원, 그리고 원외로 황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이렇게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성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전대, 화합하는 전대, 희망을 주는 전대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포시의회 의원 고승남 당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고승남 의원은 당 소속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침을 무시하고 목포시의회 부의장에 출마함으로써 당규 제10호, 제14조를 위반했기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0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입니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은 아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호상과 효과가 작고 임용 시기별로 개혁에 따른 부담이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재직기간 중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에 비례하여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화호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하였고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 안정화 기여금 역시 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고액연금 수급자에게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과거 세 차례에서의 개혁에서는 감히 도입하지 못했던 소득 재분배 개혁 방안이며 임용 시기별 불평등을 줄이는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면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증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의 연금액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게 됩니다.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가 신중한 고려 없이 가볍게 주장하는 것처럼 연금 제도는 조세 제도나 여타의 복지 제도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상한 하한제 또는 무조건적인 연금액 인상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은 더 이상 새누리당 개혁안의 트집 잡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완결된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리과정 보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는 정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무상보육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는 식의 자기 부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두 사업은 법적 의무 여부에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 다음에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도입된 법적인 의무사항인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의 재량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만 3세에서 5세의 무상보육, 유아교육의 법적 권리는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급식에 대한 지원은 재원 상황에 맞추어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당초 도시락 준비를 못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 무상급식 사업을 애들 밥값을 아끼느냐라는 식의 발언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급식하느라 재정이 없으니 유아들, 그것도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에 대해서만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 급식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어리고 약한 동생들의 보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적 바람과 교육계의 수건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10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도입을 동의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제 시작한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시도교육청의 자금운영 문제 해소를 위해 4조 9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무조건 다 책임지라는 억지 주장 대신 여야가 함께 돈이 없다고 난리인 시도교육청이 왜 학생 수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급, 교원 수는 매년 증가하는지, 왜 매년 못 써서 2월 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 원 이상 발생하고 해마다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월 불용액이 중앙정부 2월 불용액 비율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지 등의 투명한 지방교육재정 집행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중 FTA와 나머지 FTA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중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경제에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FTA 타결을 크게 환영하며 농산물 보호 대책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 다른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중 FTA보다 이전에 타결되었던 한호주 FTA가 아직도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마치 산업부와 외교부 간 부처 간 갈등으로 비준안 통과가 늦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월 8일 한호 FTA 타결 후 산업부,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전체의 협업하에 축산물 보호 등 예산을 반영해서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지금껏 통과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호주 FTA가 조만간 발표될 1호주 FTA보다 지연될 경우 연간 5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캐나다 FTA 비준안도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의 경제 규모 및 구매력을 감안한다면 FTA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호주는 이미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캐나다도 하원 심의 완료 후 상원 심의 중이며 내달 초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해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만 합니다. 금요일 오후 4시에 한 호주, 한 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열립니다. 새누리당은 FTA로 피해받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중 FTA 타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억지 정치 이벤트를 앞세우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한중 FTA는 한미 FTA만큼 농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현찰의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 협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타결될지 아무도 몰랐던 오로지 협상의 다름 아닙니다.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의 다름 아닙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 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고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자화자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FTA 협정 체결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서 FTA 다수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FTA가 경제 강국으로 이어질지 경제 패턴으로 빠져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왜 세계 3대 경제권과나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거꾸로 돌아봐야 합니다. 13억의 중국 시장에 우리의 경제 진출이 이루어져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지, 거꾸로 중국인들의 경제 이익을 보장해주는 한국 경제의 무덤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한미 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 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양호 제휴와 농어민 지원 대책인데 이미 한중 FTA 협상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흘러간 옛 노래일 뿐입니다.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합의문 작성, 가서면, 서면 등의 절차 과정에서 농업인,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을 기망하고 또다시 졸속 협상을 가지고 와 FTA 국회에 비준을 해달라 이걸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법원이 비정규직 갱신 기대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계약직 노동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장본인인 장모 씨는 모 비영리 재단에서 2년간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위가 부당한 계약 종료라는 판정을 내리자 재단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고 1심 판결과 반대로 논루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무척 반갑고도 당연한 소식입니다. 피고용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만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오늘의 결과에 대해 장모 씨가 2년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노동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됐기에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같이 옳은 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상식입니다. 오늘의 판결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계약 기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중단되길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을 했다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대원칙이 바로 설 때에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악화되는 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일부에게만 쌓이고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려는 정권의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이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귀를 닫고 눈을 가릴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MB정부의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 개발은 말로만 자원 외교지 사실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의 22조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만 자원 외교로 인한 국부유출은 확인된 것만 36조 원이 넘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공기업과 성공굴 융자로 민간 기업에게 지원된 신규 투자만 378억 달러, 총 4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5조 원에 불과해서 36조 원이 부실로 남았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정유부분 자회사인 날 인수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곧 매각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자회사 하나 인수와 매각 사이에서 예상되는 손실만 2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석유공사에 투자 자문을 해준 회사가 메릴린치였습니다. 이 메릴린치의 당시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상무로 근무하다가 이후에 서울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권력형 게이트의 의혹이 큽니다. 자원 외교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석유공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조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메릴린치가 자문한 것이 4건으로 12조입니다. 가장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 메릴린치가 자문한 4건 12조의 구체적인 현황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 기자회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 자원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이른바 자원공기업 3사와 한전, 발전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종용했고 해당 공기업들은 이에 순응하였습니다. 이들 공기업 중에서도 석유공사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18조 원가량의 해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메릴린치로부터 대표적 실패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4건의 투자 자문을 받으면서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 지급한 자문료는 248억 원입니다.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의 자문을 받아 2008년도에 미국 앵커 광부에 9,877억 원,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부채를 포함하여 5조 4,868억 원, 2011년 영국 다나사 인수에 3조 8,460억 원, 미국 이글포드 광부에 2조 1,207억 원 등 총 12조 4,4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회수율은 고작 5.4%입니다. 이마저도 재투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돼서 실제 회수 금액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자문사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자문사 선정 절차를 거쳤다는 하베스트사 인수 자문사로 메릴린치가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석유공사는 해외투자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 3월 제안서를 제출한 10개 업체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차 평가에서 메릴린치는 총 10개 참가 업체 중 계량평가에서 중하위권인 공동 5위에 머물렀지만 선정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인 비계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1차 평가를 통과했고, 보름 후에 열린 2차 평가에서도 메릴린치는 계량평가에서 전체 4개 업체 중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계량 지표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면서 2위로 2차 평가를 통과합니다. 2차 평가 후 이틀 후에 석유공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2차 평가에서 2위를 한 메릴린치를 최종 선정합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데 결정적 자문을 한 메릴린치의 서울 지점장은 속칭 이명박 전 대통령 직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인 김형찬 씨입니다. 김형찬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계에 탄탄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자신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김형찬은 정치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결국 김 씨가 말하는 정계 인맥은 부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통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하베스트를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자문을 했던 메릴린치가 어떻게 자문사로 선정되게 됐는지,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자제인 김영찬 씨가 어떤 형태로 개입했는지,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공정하고 정확한 자문을 한 것인지, 석유공사와 주무부처는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동. 예,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배부해 드렸을 텐데요. 관련 내용은 이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있어서 권력형 게이트의 의혹이 큽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국제자원 시장에서 복노릇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 이루어졌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실무자 몇 명만 책임지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원 외교를 누가 소개했고 누가 투자 권고를 했으며 어떤 국제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브로커를 국내에 소개한 권력 내 실세도 누구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 사건의 공범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전격 타결이 아니라 기습 졸속 타결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나라의 경제가 고작 정상회담 치정용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농업과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요 재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한중 FTA 졸속 타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조차
한중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쌀은 예외로 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쌀 관세화로 전면 개방을 결정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품목수 기준 70%만 자율화해서 30%는 지켰다는 정부의 주장은 곧 절대다수 70%는 파탄 상태로 내몰았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제조업을 지켰다는 변명 또한 가당치도 않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우리 수준을 바짝 뒤따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섬유, 의류, 백색 가전, 플라스틱 등 노동 집약적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요 재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번 한중 FTA가 중국산 저가식품과 공산품에 기반해서 국내 노동자의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요구에만 철저하게 따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농업 포기를 공식 선언한 이번 타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공약 파기 결정판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역설하지 않았었습니까? 중국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식품 수입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역 등 먹거리 안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시 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나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어 경제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글로벌 호객님으로 전락했다는 전국민적 탄식이 쏟아지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나라 경제를 정상회담 치정용으로 맞바꿔버린 박근혜 정권을 거듭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